밀턴 프리드먼 자유를 선택하다. 1장 오프닝 1976년 스웨덴 왕립과 학원은 한 경제학자에게 노벨상을 수여합니다. 그는 정부가 경제를 계획할수록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밀턴 프리드먼,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꾼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정부는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가? 시장은 어디까지 스스로를 조율할 수 있는가?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질문에 답하려 했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규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쟁 한가운데에도 프리드먼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2장 형성기 대공황 시카고 학파 케인스와의 대립 1912년 뉴욕 브루클린의 헝가리계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프리드먼은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주류였던 케인스주의는 대공황의 원인을 시장의 실패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개입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 대학에서 프리드먼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는 안나 슈워츠와 함께 미국 화폐사를 씁니다. 이 책에서 그는 주장합니다. 대공황의 진짜 원인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었다고, 진짜 원인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통화량을 급격히 줄인 것이 평범한 불황을 대공황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 그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3장 핵심 사상 통화주의. 프리드먼의 이름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통화주의입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물가가 오르는 근본 원인은 복잡한 사회 구조가 아닙니다. 통화량이 생산량보다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경기를 조절하려는 케인스주의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프리드먼은 대신 통화량을 경제 성장률에 맞추어 일정하게 늘리는 K% 준칙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재량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규칙이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훗날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한 경제 관료의 손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4장 핵심 사상 자유시장과 정부의 역할. 1962년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를 출간하며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제안합니다. 정부는 경기를 이끄는 주체가 아니라 규칙을 정하고 집행하는 심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년 뒤 그는 아내 로즈와 함께 선택할 자유를 펴냅니다. 이 책은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며 그의 사상을 전 세계로 퍼뜨립니다. 프리드먼은 부의 재분배보다 기회의 균등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대표적인 정책이 의무의 소득세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사람에게 정부가 복지관료제를 거치지 않고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또한 교육 바우처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국가가 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대신 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주고 학교를 선택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경쟁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발상이었습니다. 5장 실천의 현장. 칠레, 미국, 홍콩. 프리드먼의 사상은 이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은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한 경제학자들을 등용합니다. 이들은 훗날 시카고 보이즈라 불립니다. 이들은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며 급진적인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칠레 경제는 이후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군사독재라는 어두운 역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프리드먼의 사상을 정책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 폴 볼커는 살인적인 고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가 뒤따랐습니다. 프리드먼은 홍콩을 또 다른 성공 사례로 꼽았습니다. 낮은 세금과 최소한의 정부 개입. 그는 홍콩을 자유시장에 살아있는 증거라 불렀습니다. 작은 어촌이었던 홍콩은 이후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성장하게 됩니다. 6장 한국의 실험 김재익과 안정화 정책. 그런데 프리드먼의 이론을 이 낯선 땅 한국에서 실제로 실현하려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두환 정권의 청와대 경제수석 김재익입니다. 그는 한국은행에 재직하던 중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고전파 경제학을 정통으로 공부한 인물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 한국 경제는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 투자, 그리고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김재익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이미 경제 안정화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을 더 키우고 싶었던 박정희는 그 실행을 주저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구상을 펼칠 기회를 얻습니다. 그는 전두환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김재익의 처방은 프리드먼의 통화주의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금융과 재정을 긴축하고 통화량 증가를 억제해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임금 상승을 생산성 증가의 범위 안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환율과 금리 역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경제의 능률을 높이려면 개방과 경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 초 한국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은 눈에 띄게 진정되었습니다. 다만 김재익의 사상적 뿌리는 프리드먼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프리드먼조차 비판했던 극단적 자유시장주의자 루트비 폰 미제스를 특히 아꼈습니다. 미제스가 보기엔 프리드먼의 통화 정책조차 시장에 대한 또 하나의 개입이었습니다. 김재익은 미제스의 책을 주변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직접 나눠줄 정도로 그 사상에 몰입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금융실명제와 정보화 정책, 그리고 OECD 가입까지 구상하며 한국 경제의 틀을 새로 짜려 했습니다. 그러나 1983년 아웅산 묘역 테러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합니다.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서 시장의 자유를 설계한 이 역설적인 인물은 지금까지도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장 비판과 논쟁. 프리드먼의 사상이 찬사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시장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규제받지 않는 시장이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칠레의 사례를 두고도 해석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누군가는 경제 기적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불평등과 독재의 유산이라 평가합니다. 김재익의 안정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는 잡혔지만 임금 억제와 긴축은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지웠다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통화주의 역시 절대적인 해법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는 프리드먼의 예측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8장 클로징. 프리드먼이 던진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정부는 시장에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가?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보호하는가? 아니면 일자리를 없애는가? 부동산 규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가? 아니면 왜곡시키는가? 40년 전 김재익이 마주했던 질문과 오늘 한국 사회가 마주한 질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프리드먼의 답이 혹은 김재익의 선택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던진 질문은 우리가 지금의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시장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개입입니까?